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희입니다. 오늘은 미술치료의 인물들 칼 구스타프 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 미술치료의 인물들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칼 융이 미술치료사는 아니죠, 물론. 하지만 우리가 현대 심층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죠? 프로이트, 아들러,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이 되겠죠. 아마 철학이나 심리학을 베이스로 공부하시는 전공자라면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 이 미술 치료사들도 칼 융과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는 걸까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먼저 칼 융의 인생사를 알아보고 융이 주장했던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 정신의 구조라고 하죠. 그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칼 융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심리학의 개척자입니다. 특히 프로이트와는 달리 무의식을 개인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죠. 융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융의 외조부와 친조부에 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융의 전기를 썼던 사람들 중에는 융이 외조부의 소질을 이어받아서 비합리적인 어떤 영적 세계를 생생하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은 이에 동의하고요. 융의 친할아버지는 바젤 대학의 교수였고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낙후된 바젤 대학의 의학부를 개혁해서 발전시켰고 정신박약아의 양호시설을 짓고 시민병원을 확장하는 등 매우 진취적이고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외할아버지는요, 사무엘 프라이스 베르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스위스의 개혁 루터교의 목사였고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관대한 성품과 탁월한 시적 감각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학식을 가진 양쪽 조부모로부터 유전자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1875년 7월 26일 스위스 동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융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지만 상상력이 매우 풍요한 아이였습니다. 융의 심상적 독특함은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년기의 융은 신의 본체에 관한 물음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아버지뿐만 아니라 삼촌까지 융의 친척 중에 목사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어린 융은 분명 하느님은 인자한 존재라고 믿었지만 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식들을 보면서 죽은 자들을 자기 곁으로 데리고 가는 하느님에 대한 공포심이 늘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온갖 풍문에 휩싸인 검은 모자, 검은 옷을 입은 예수회의 회원들이 융에게는 하느님과 동일시되어 불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10대의 아버지와 신앙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후에 융은 내 젊은 시절의 비극은 아버지가 신앙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10대 때 철학과 고고학에 빠졌던 것과 아버지에 대한 실망은 융으로 하여금 집안 전통을 이어서 목사가 될 운명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죠. 1895년 결국 융은 바젤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5년 후 쥐리히로 거처를 옮기고 브로일러의 지도하에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융은 1902년 에마 라우센바흐와 결혼했고 결혼한 해에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피에르 자네와 함께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갔는데요.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융이 컴플렉스라고 부른 것은 피에르 자네가 말한 고정관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 이듬해인 1903년 융은 프란츠 리클린과 함께 단어 연상법을 정신과 환자의 진단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스위스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융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과 해리성 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단어 연상법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영화 Dangerous Method에서 융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 연상법을 연습해보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잘 묘사가 되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Vienna. Woods. Child. Soon. Family. Unit. Sex. Male. Ask. Answer. Divorce. No. Thank you. 융은 단어 연상법을 통해서 환자가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연상해낼 수 없는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컴플렉스, 즉 심리적 복합체가 그 연상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현재 널리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의 기초가 된 것도 바로 이 단어 연상 실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융이 발견한 이 컴플렉스는 분석 심리학을 이해하는 첫 단계이면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 개념이죠. 이제 융이 말한 마음의 구조를 표시한 다이어그램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가로지르는 선 아래를 무의식으로 구분하죠. 위는 물론 의식 부분이죠. 컴플렉스는 개인이 가진 무의식을 표현하는 복합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융의 업적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점도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그림자나 아니무스 등 분석 심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개념들에 관한 설명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실 테고요. 어느 책이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제 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30대가 된 융의 삶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06년 융은 자신의 책인 Psychology of Dementia Precox의 사본을 프로이트에게 보냈고요. 많은 서신이 오고 가며 깊이 있는 학문적 우정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로이트와 융이 처음 만난 날 당시에 쉬지도 않고 13시간을 토론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프로이트는 융을 후계자,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아꼈고요. 1909년에는 융과 함께 미국에서 강연도 하고 1910년 국제정신분석협회의 초대 회장으로까지 앉히게 됩니다. 하지만 리비도를 성적인 부분만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관점에 융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고 종교를 둘러싼 초자연적인 융의 이론 역시 프로이트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의 거장인 두 사람은 6년간 지속되었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을 계기로 융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앞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활동을 모두 접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분석 심리학의 탄생인 거죠. 거의 은둔하다시피 했던 기간 동안 융은 많은 환상, 환청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융은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자 본인을 대상으로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16년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정신세계를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레드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드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미술 치료사들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